쭉 컸죠. 계속 발전만 해오신 건 아니었죠. 좀 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 제가 돈을 많이 벌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홈뱅킹을 은행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돈으로 소프트웨어만 그냥 디스켓 한 장 딱 갖다 주고 한 1억을 받았어요.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뭐 하드웨어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팔긴 해도 네네. 소프트웨어만 딸랑 갖다 팔면 그렇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가 좀 독보적으로 그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3개 은행에 16개 은행을 저희가 홈뱅킹을 다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인터넷이 나오기 바로 전 단계의 플랫폼에서 구현이 됐던 겁니다. 그 비디오 텍스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나왔어요. 예. 인터넷이 나오니까 저희가 개발한 게 이제 인터넷으로 올라타야 되는데 이게 못 올라탄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빨리 없어지나. 계속 급변하게 이제 바뀌니까요. 우리가 뭐 지금 휴대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예 포기를 하든가 이 사업을 안 하든가 너무 빠르니까. 하나는 넓은 시장을 타겟을 해서 한번 해보든가. 그래서 제 선택은 이제 넓은 시장을 가겠다고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갔던 거죠. 이사를 가서 이제 거기서 그때는 제 소프트웨어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연유로 제가 펀딩을 좀 받아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그때 이제 한글 컴퓨터가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또 미국에서 해외 진출한 사례를 발표하는 국내에 또 들어왔었어요.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한 2달 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례 발표를 했더니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의 그 주역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한테 술을 좀 많이 사주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한컴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 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원서 내고 그 다음날 인터뷰하고 그 다음날 사장이 됐어요. 급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한컴 사장이 돼서 보니까 뭐 돈도 없죠. 직원들도 다 그만뒀죠. 뭐 월급은 밀려있죠. 막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얼마 받을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그럼 그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2,500만 불 투자를 주려는 걸 못 받았고 저는 다른 투자자들한테 7,700만 불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럼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7,700만 불의 펀딩을 받았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창조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제가 외국 투자자한테 그랬습니다. 자, 봐라. 이 아래 한글이 없어진다고 우리 국민들이 다 저렇게 난리다. 근데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인터넷으로 가고 있지 않냐? 우리 고객들, 이 아주 충성도가 높은 이 고객들을 전부 인터넷 유저로 바꾸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인터넷 회사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맞다. 설득력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받아서 한글을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웹 오피스, 지금으로 보자면 뭐 구글 닥스나 이런 웹 오피스를 그때 이제 막 개발을 한 겁니다. 좀 빨랐지만. 근데 이제 그게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또 이게 주가에 부침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3년 동안 한컴 사장을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아래 한글의 윈도우 버전을 그때 한 100억 들여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투자했던 그 thinkfree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피스입니다. 아주 작은. 그게 그러고 나서도 돈을 뭐 한 수백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장사가 안 되다가 이제 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그 thinkfree가 돈을 벌어주고 있다고 그래요. 한글과 컴퓨터에. 지금 이제 이게 효자 노릇을 합니다. 한 거의 20년이 흘러서. 한 10년이 넘게 흘러가지고.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조경제라는 것에서 좀 제가 빼먹었다고 보는 거는 생태계를 어떻게 상상하느냐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 하에서 어떻게 이 물꼬를 펴서 밭을 읽을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만 갖고도 얼마든지 그 새로운 나무들을 자라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상상하게 못하게 만들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또 중요한 시기에 저는 대통령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밑에가 움직이질 않죠. 저는요, 제가 벤처 기업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굉장히 아주 효율적이고 잘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딱 바뀌니까 전체 조직이 다 움직여요. 예, 예. 이게 조직적으로 보면 라인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한 기업들이 사장님이 생각을 바꿨다고 얼라이먼트가 되냐 이거예요. 다 다른 생각하지. 근데 우리 정부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라이먼트가 쫙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던 새로운 시각으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정부 조직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좀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좀 삐끄덕거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영향이 당연히 크게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 큰 조직이 그 생각에 일사불란하게 이 얼라이먼트를 쫙 해가면서 움직여진다는 게 저는 대한민국 정부 괜찮다. 예, 감동스럽다. 이제 뭔가 창조 경제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공무원 조직도 분명히 있죠. 예. 지금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의원님께서는 일단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창조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셔야 되는 분이니까 예, 예. 뭐 벤처기업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 법안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계획하고 계신다든지 구상하고 있는 법률안이 뭐 몇 가지 예. 제가 이제 그 투자에 관련된 네. 것들 뭐 몇 가지 이제 그 대안이나 개정안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전기 사업자 중에 수요 관리 사업자를 사업자로 우리가 보는 이런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ESS 관련돼 가지고 그건 이제 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이제 배터리를 발전기로 보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좀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좀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법이 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바꾸려면 좀 어려우니까 네네.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업자들의 간에 좀 크로스오버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법을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빼고는 나머지는 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룸을 좀 만들어 줘야 우리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 융합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수한 인재풀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세라형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무슨 만화 영화 여자 주인공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게 뭐 이니셜입니까?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라가 이제 이니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1세기의 리더들이 갖춰야 될 키워드, 덕목을 네 가지로 예. 보는데 첫 번째가 스토리. 스토리. 예. 두 번째가 엠파티라는 겁니다. 공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된다. 예,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리질리언스.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인데 네. 과거에는 이제 어떤 조직에 내가 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조직이 자기를 덮어주기에는 뭐 요번에 얼마 전에 뭐 그 임원 무슨 항공사 그런 사건도 있지만 뭐 조직의 임원으로서 더 어쩌면 더 힘들었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그거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이 자기를 커버해주지 못하는 세상이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 내공, 그 회복 탄력성을 어릴 때부터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건 항상 그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에서 바운스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근데 바운스백을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주저앉고 실패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치브먼트인데 네. 성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어치브먼트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큰 조직에 들어가면 이 조직이 저를 자동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게 해줬지만 예. 앞으로의 사회는 자기 스스로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도태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자가 발전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네. 그것이 달리 표현하면 꿈과 끼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엘리먼트라는 건데 그 켄 로빈슨 교수가 말하는 엘리먼트라는 건데 타고난 재능이 열정을 만나는 지점을 엘리먼트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에 자기가 그냥 몰입하는 겁니다. 예, 예.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서 막 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뤄내요. 그때 엘리먼트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 뭐 쉽게 말하면 절정감 같은 거겠죠. 예. 성취감. 근데 사람이 이 성취감을 경험하면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성취감이 있냐, 이게. 그런 절정감을 갖고 있냐. 예. 그런 엘리먼트를 갖고 있냐. 이게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꿈과 끼가 마음껏 발휘된다는 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예. 싸이가 군대를 2번씩이나 갔다 왔어도 계속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좋아서 하니까 남들이 또 감동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각자가 자기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뭔지, 그거는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내면에서 그런 절정감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그렇죠. 정체성이 드러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왜 그걸 아이들한테 갖게끔 교육하지 않느냐. 또 그걸 가지고 있는